예, 그러면 시장 방향성에 대한 전망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견디다 보니까 이제 미국 대선도 네. 일주일 안으로 카운트다운이 들어왔고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지금보단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이런 지지율이나 안 그러면 예상을 봤을 때 박빙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냥 11월 초에 이런 불확실성, 미 대선 불확실성은 끝나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 섞인 기대도 해보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사안? 네, 일단 미국 대선이 끝나야 이제 전반적인 증시가 좀 안정을 되찾는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서 예측하는 조사기관들의 데이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바이든이 승률로 따지면 거의 88%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큰 이변이 없는 한 사실 이제 바이든이 그 백악관의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이 정도로 나온다면 네. 트럼프도 막 불복하고 그럴 가능성은 적잖아요. 워낙 절대적인 비중이라. 불복 가능성도 있죠. 과거 2000년도에도 부시 같은 경우에 대선이 치러지고 나서 35일간 네. 사실 이제 불복한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좀 기다렸던 기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결과 그대로 부시가 또 집권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불복이라는 노이즈는 있겠지만 일단 그 승리에 승복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4년 전에 이 트럼프가 힐러리를 막판에 뒤집었던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현직 대통령의 득표율은 그 선거가 있는 당일 연도의 경제 지표와 양의 상관관계를 좀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 경제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1944년도 이후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편차가 큰 상황이라는 게 한 가지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 지금 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 이외 다른 지역에서 과거 4년 전보다 그러니까 힐러리 대비해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 4년 전에 사실 트럼프를 당선시킨 언덕력인 층이 이 대졸 미만의 백인 노동자 층이었는데 지금 현재 바이든이 이 계층에서 과거 힐러리보다는 지지율이 상당히 두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과거 4년 전에 어떤 뒤집었던 사례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그 미국 대선은 4분기 투자 환경을 놓고 봤을 때 3분기보다는 되게 우호적이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누가 당선되더라도 사실 내년에 집권하는 후보는 이 미국 재건이라는 어떤 공통된 숙제를 모두 짊어가야 되기 때문에 친시장적인 정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국보호 또 미국 재건을 위해서 재정과 통화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푸시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하면 사실 뭐 그 중도주의라는 이전 정부와 전혀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정책을 꺼내들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는 모멘텀이 되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대선은 증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부정적인 이벤트는 아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제 삼중고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미 대선 불확실성도 있고 경기 부양책도 합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 코로나19도 지금 재부각되면서 재확산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미국 대선이 끝나면 경기 부양책도 좀 빠르게 합의가 되면서 이 중에서 두 개는 좀 소멸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미국 대선 이후에 그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를 전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변수들 역시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긴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5차 경기 부양책 합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11월 달 대선 끝나고 나면 4일 5일 이제 FOMC가 열리게 되는데 이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이 명시된다고 하면 사실 시장에서는 좀 트리거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둘 중에 하나가 11월 중순경 이전에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첫 번째 5차 경기 부양책 합의 관련해서는 사실 1차, 3차 TV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바이든 후보에게 당선에 대한 어떤 힘이 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초당적 자세로 공화당과 협력을 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습니다. 결국 이제 그 민주당이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하면 상원과 하원 모두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2조 2천억
달러 정도 되는 경기 부양안을 통해서 과거 오바마가 금융위기 이후에 집권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했듯이 어떤 그런 정책 기조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연준이 이제 9월 FOMC에서 비난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어떤 범위와 기간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를 안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1월 FOMC에서는 이를 명시하에서 향후 저금리 기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각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증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불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 트리거 중에 하나가 이 성립이 되어야 이제 증시는 다시 상승을 위한 전열을 갖출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좀 약간 변동성이 높아지는 어떤 여지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 합의가 되든지 아니면 연준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성립이 돼야 미국 증시도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 조건들을 얘기해 줬고요. 환율 시장도 잠깐 보도록 할 텐데 위안화 강세, 달러화 약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급하게 113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고 일각에서는 11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하는데 그러면 또 우리는 우리대로 수출 업체 중심으로 해서 좀 부담이거든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근 원달러 환율은 사실 달러 흐름보다는 중국 위안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위안화 강세의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의 이제 경기 회복 모멘텀이 강하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내일 금리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 또 중국의 어떤 그 이하나 발행 채권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하나 강세 흐름은 계속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중국 경제는 사실 이제 코로나19 완화, 또 자연재해 극복 과정에서 4분기 때 경제 정상화 속도가 더 빨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4분기 경제 지표가 잘 나올 겁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1.9%, 내년도 8.2% 정도 성장할 걸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G20 국가 내에서 올해 같은 경우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는 국가가 중국 말고는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하나는 강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이하나 같은 경우에는 달러 대비해서 6.4에서 6.6 정도 보고 있고 이에 따르면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00원에서 1,150원 정도 이 밴드 정도에서 계속 움직일 거를 내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최저치로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1,050원에서 1,100원까지 일시적으로 좀 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1,100원에서 1,15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안화에 대한 그 향후 전망들이나 지금 강세를 보이는 요인들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진 않고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원달러 환율의 하락도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1,1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시장 반응이나 현상들은 좀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경제 구조가 이제 수출 구조 중심이다 보니까 예. 수출주 중심의 어떤 주가 하락은 불가피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기반한 이제 언화 흐름보다는 지금 현재 대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네. 그거를 불가피하게 인위적으로 좀 조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얘기는 결국 수출주보다는 이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일 때는 그래도 내수주들의 주가가 더 양호한 흐름들을 보였던 게 과거 사례이기 때문에 예. 일단 언화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국내 투자 전략으로서 좀 유효한 부분들은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굳이 나눠서 성장주냐 가치주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재확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원달러 환율이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수출 기업들에게는 좀 부담이겠네 하다 보니 이제 성장주 쪽으로 다시 눈이 가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거나 그리고 오르지 못했던 가치주를 지금에서는 다시 보는 게 맞다라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린 거는 이제 원화 흐름을 놓고 얘기 드렸던 거고요. 이제 전반적인 방향성을 놓고 본다고 하면 당연히 기존 주도주인 성장주 중심의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양호하게 나오는 흐름들은 9월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성장주가 그동안 워낙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키 맞추기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그 신경제 업종 비중이 높은 나스닥 지수가 미국 증시를 견인했던 부분들, 또 시간 가치를 고려한 투자 성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성장주 투자가 향후 도래하는 비내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기조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국내 섹터 선택에서도 분명히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중심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 환율이라는 거는 사실 일시적인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나서 안정화되는 패턴들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제 원화가 부각된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가치주에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긴 흐름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그래도 성장주 중심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존 주도주인 성장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저도 전문가들과 얘기하다 보면 의견이 약간 분분해지는 그 양도소득세 네. 3억 원 네. 떨어뜨린 것과 관련해서 글쎄 어떤 한쪽에서는 뭐 3억 원으로 떨어뜨렸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냐. 지금을 오히려 이용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쨌거나 충격에는 좀 대비하면서 몸을 사리자 연말까지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어떤 쪽이세요? 네, 기업의 가치는 떨어지진 않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후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번 달에 들어서 거의 6%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주주 양도세 3억 이상으로 전환한다는 이게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달 코스닥 지수 하락의 뭐 주체는 사실 기관 투자자인데 사실 연말까지 코스닥 지수가 더 추가 하락할 걸 염두에 두고 이번 달에만 해도 이제 1조 5천억 원 이상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연말에 그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닥 지수가 지금보다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미리 매도해 놓고 다시 매수 시기를 잡는 이런 전략들을 좀 택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일단 정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확정되어야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이 안정이 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차익을 실현하는 심리는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정부가 고소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일단 뭐 연장하거나 또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좀 약간 조율을 하려고 하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 보입니다. 예. 여전히 뭐 결과들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 이거는 계속 뭐 전망과 시나리오 정도밖에 얘기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미 대선 이후에 투자 전략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좋을지 여기에 대한 큰 그림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사실 국내 증시가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미국 증시의 안정이 선결 과제라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 금융 지표의 방향성과 미국 대선 전후의 어떤 일정한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선 전 증시 변동성 지표인 비스는 크게 올랐고요. 특히 대선 직전에는 오히려 더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대선 후 이제 정권이 교체된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직전 2개월간 증시는 하락을 했고요. 당연히 이제 달러 인덱스는 올라갔고요. 다만 대선 이후에는 안정은 되찾는 패턴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사후적인 분석이라는 점,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대선 후 불확실성 완화라는 측면에서 증시 변동성은 크게 낮춰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 시점에서는 좀 가까이 있는 4분기,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 증시 상승을 염두에 두고 좀 위험자산을 담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섹터 선택의 큰 방향성은 IT와 헬스케어를 주축으로 기조 주도주인 성장주를 비중을 적극적으로 높여가는 게 맞는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예. 미국 증시에서는 뭐 알파벳이나 이키닉스 같은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또 엔비디아 같은 홈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증시 내에서는 일단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NHN과 같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세트리온 같은 제약 바이오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맞이하는 스탠스와 또 친절하게 미국과 한국에서 유망한 업종군들 그리고 종목까지 꼽아줬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현명한 투자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